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 네 번째 이야기 무덤 옆에서 잠든 괴짜 선비와 사관을 담았습니다. 아로TV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괴짜 선비는 인적 하나 없는 깊은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죠. 처음에는 제법 걷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어디선가 희뿌연 안개가 밀려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발목을 덮던 안개가 어느새 무릎까지 차올랐고, 잠시 뒤에는 몇 걸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짙어졌습니다. 선비는 지팡이로 앞을 툭툭 두드리며 중얼거렸죠. 허허, 아이 산이 나그네를 그냥 보내기 싫은 모양이군. 그때였습니다. 푹! 발밑에 흙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오오오! 선비의 몸이 땅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아이고. 선비는 허리를 두드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이런. 이 구덩이에 빠지는 팔자라니. 오늘 잠자리는 참으로 훌륭하겠구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니놈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먼저 시작한 건 니놈이지. 선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죠. 그러자 구덩이 한쪽에서 희끄무레한 형체 둘이 서로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두 발은 땅에 제대로 닿지 않았죠. 한 놈이 다른 놈의 상투를 옮켜잡자 상대가 소리쳤습니다. 아이, 죽은 놈 상투를 뽑아서 어디다 쓰려고? 네 놈은 죽어서도 말이 많구나. 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귀신? 평소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선비였지만 구덩이에 빠진 것도 모자라 귀신 둘이 싸우는 꼴까지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비는 두 귀신이 싸우는 틈을 타 주변을 더듬거리자 벽 쪽에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죠. 아이, 놓으라니까. 아이, 네가 먼저 놔. 선비는 이를 악물고 구덩이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갓이 비뚤어지고 도포자락에 흙이 잔뜩 묻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숨을 헐떡이며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멈춰섰죠. 허허, 아이고.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어이, 사이다. 별꼴을 다 보는군. 사람 싸움도 피곤한데 귀신 싸움까지 구경하다니. 허허. 선비는 그대로 덜썩 주저앉았죠. 그런데 바로 옆에 오래된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부는 반쯤 풀에 덮여 있었고 앞에 세워진 작은 비석은 오랜 비바람에 글자가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비석을 바라보다 피식 웃었죠. 허허, 아이 주인장, 내 미안하오.
그리고는 봉분 옆 풀밭에 몸을 누였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가 워낙 고단해서 말이오. 하룻밤만 내 여기서 신세 좀 지겠소. 선비는 그렇게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피곤했던 선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각사각.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눈을 떴죠. 누군가 붓으로 종이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슥슥. 선비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아무도 없던 무덤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관복을 입은 노인이었죠. 그 앞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노인은 등잔불 아래에서 말없이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눈을 비볐습니다. 이 산중에 웬 노인이? 그 순간 붓이 멈췄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조금 전 구덩이에서 보았던 그 귀신들과는 달랐습니다. 깊고 무거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요. 노인이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남의 무덤 옆에서 편안하게도 자는군. 선비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이 어르신의 것입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비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죠. 그보다 자네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까지 들어와 하필 내 무덤 곁에서 잠이 들었는가? 선비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깁니다. 밤은 기다네. 어서 말해보게. 선비는 결국 조금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안개에 갇혀 길을 잃은니, 구덩이에 빠진니, 그곳에서 귀신 둘이 멱살을 잡고 싸우던 모습까지.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희미하게 웃었죠. 죽어서도 서로 옳다고 싸우는 자들이라.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먼. 선비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누구십니까?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죠. 무덤 너머로 흐르는 안개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말을 적던 사람이었네. 남의 말을요? 임금의 말도 적었고 대신들의 말도 적었지. 조정에서 벌어진 일도 적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는 일까지 적어야 했네. 그러자 선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을 이었죠. 사람들은 나를 사관이라 불렀지.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죠. 노인의 손에 들린 낡은 붓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어느 임금 때의 사관이셨습니까? 그 질문에 노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는 어린 임금이 왕좌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네. 그리고 그 아이가 왕좌에서 내려오는 모습도 보았지. 그리고 충신이라 불리던 자들이 죽어가는 것도, 역적이라 불리던 자들이 권력을 잡는 것도. 노인은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보았던 임금의 이름은 말이야, 단종이었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다시 말했죠. 그리고 그 뒤에 왕좌에 오른 이는 세조였지.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선비는 어느새 자신이 귀신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책장을 천천히 넘겼죠. 자네가 원한다면 내 들려주겠네. 무엇을 말입니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어린 임금이 왕좌에 올랐던 날부터 그 왕좌를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었던 이야기를 말이야. 다시 사각거리며 붓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기록했던 그 이야기 말일세. 그렇게 늙은 사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는 어린 세자 홍의에게 돌아갔죠. 새 임금의 나이는 겨우 12살. 훗날 단종이라 불리게 되는 조선의 6번째 임금이었습니다. 단종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어머니 현덕 왕후를 잃었죠. 할아버지 세종과 할머니 소헌 왕후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문종마저 눈을 감았습니다. 더구나 어린 임금을 대신해 왕권을 지켜줄 대비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왕실에는 힘있는 숙부들이 남아있었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비롯한 여러 대군들은 이미 조정 안팎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수양대군은 남달랐죠. 학문과 무예에 능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도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의 주변에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권남이었죠. 권남은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할 만큼 학문과 문장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문종이 수양대군에게 역대 전쟁과 병법을 정리한 역대 병요를 편찬하게 했을 때 권남도 그 일에 참여했고 이를 계기로 수양대군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권남을 통해 수양대군의 곁에 또 한 사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바로 한명회였죠. 당시의 한명회는 아직 이름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명문가의 후손이긴 했지만 일찍 부모를 잃었고 오랫동안 변변한 관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야심이 자리하고 있었죠. 문종 2년 병을 얻어 요양을 떠났던 권남이 집으로 돌아오자 한명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의 형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던 중 한명회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자네는 요즘 조정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가? 권남이 한명회를 바라보았죠.
임금께서는 아직 어리시네. 그 곁에는 힘 있는 대신들이 버티고 있고 왕실에는 여러 대군이 있지. 권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함부로 입에 올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함영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뜻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슨 뜻인가? 함영회가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수양대군. 권남의 눈빛이 달라졌죠. 마침내 함영회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권남, 자네와 내가 수양대군을 모시고 한번 큰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함영회의 말을 들은 권남은 내심 놀랐습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생각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권남은 곧바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의 형세와 대신들의 움직임을 물으며 함영회의 생각을 떠보았죠. 함영회의 대답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날카로웠고 조정의 세력 관계를 읽어내는 판단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권남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수양대군에게 도움이 되겠다. 얼마 뒤 권남은 함영회를 수양대군에게 데려갔습니다. 수양대군 역시 함영회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를 물었죠. 조정의 형세와 사람을 쓰는 방법,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함영회는 수양대군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때로는 질문 속에 숨은 뜻까지 헤아려 먼저 짚어내기도 했죠. 한동안 그를 지켜보던 수양대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대야말로 나의 장자방이로구나. 장자방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을 도왔던 책사, 장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양대군은 함영회를 자신의 앞날을 함께 도모할 책사로 인정한 것이죠. 그날 이후 함영회는 수양대군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훗날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에게 필요한 것은 책략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실제로 움직여줄 사람도 필요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홍윤성이었습니다. 홍윤성은 큰 체격과 힘을 지녔고 배포 또한 남달랐다고 전해지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에 올라왔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수양대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사람들 앞에서 좀처럼 기가 죽지 않는 홍윤성의 배짱을 눈여겨보았고 결국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수양대군의 주변에는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권난과 함영회처럼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홍윤성처럼 힘과 담력으로 움직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출신과 성품은 달랐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같았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죠. 그렇게 수양대군의 세력은 조금씩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다른 한편에도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유명을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이었죠. 그 중심에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김종서는 세종 때 오랫동안 북방에서 활약하며 여진을 맡고 육진 개척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죠. 전장에서 쌓은 경험과 강한 기계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정승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은 호랑이에겐
북방의 국경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었죠. 문종이 맡기고 떠난 어린 임금, 단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사람이 바로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가 버티고 있는 한 수양대군이 조정을 장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종 원년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권난과 한명회, 홍달손 등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수양대군이 입을 열었죠. 오늘 내가 큰 결심을 하나 하였소.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제거하고자 하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자는 김종서요. 김종서는 좌의정이자 어린 단종을 보살피는 대신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를 제거한다는 것은 곧 조정의 권력을 뒤집겠다는 뜻이었죠.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가겠소. 그날 수양대군과 측근들은 김종서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날이 저물자 수양대군은 몇 명의 무사만 거느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정은은 칼을, 임어우르는 철퇴를 숨긴 채 뒤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일행이 김종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김종서는 아들 김순규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몇 명뿐입니다. 김종서는 이미 수양대군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리고 온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듣고 직접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양대군은 태연하게 그를 맞았죠. 정승께 부탁할 것이 하나 있어 들렀소. 무슨 일이십니까? 수양대군이 자신의 사모를 가리켰습니다. 사모뿔 하나가 떨어졌소. 하나만 빌려주시오. 늦은 시간에 왕자가 직접 찾아와 사모뿔을 빌린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김종서는 의심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서가 사모뿔을 건네자 수양대군이 다시 말했죠. 정승과 은밀히 나눌 이야기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물러나자 수양대군은 종에게 눈짓했습니다. 편지를 드려라. 김종서는 건네받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죠. 그는 편지를 읽기 위해 달빛이 비치는 쪽으로 몇 걸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신호를 보냈죠. 뒤에서 기다리던 임어우룬이 철퇴를 꺼내 김종서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종서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놀란 김순규가 달려와 아버지를 감싸듯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양정이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김순규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한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를 친 이상 이제 되돌아갈 길이 없었죠. 궁궐을 장악하고 김종서와 뜻을 함께하던 대신들까지 제거해야 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수양대군은 입직승지 최항의 도움을 받아 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밤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에서 깨어난 단종 앞에 수양대군이 섰습니다. 전하, 좌의정 김종서가 황보인 등과 뜻을 모아 안평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영모를 꾸몄사옵니다. 단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여 신이 종사를 지키고 전하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처단하였나이다. 12살의 단종으로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수양대군은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신이 군사를 배치하여 궁궐을 지키겠나이다. 곧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궁궐의 주요 길목과 문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신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명을 내세워 조정의 대신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죠. 한밤중에 명을 받은 대신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하나둘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하명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손에는 이른바 생사의부라 불리는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살려둘 사람과 제거할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궁궐로 불려온 대신들 가운데 황보인 등 수양대군에게 맞설 수 있는 인물들이 제거되었습니다. 한편 수양대군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김종서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철퇴를 맞고 쓰러진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를 알게 된 수양대군은 군사들을 다시 움직였고 결국 김종서는 붙잡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 조정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해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이 제거되었고 그 자리를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1453년의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은 자신에게 맞설 가장 강력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은 모든 요직을 차지했고 단종을 지키던 대신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단종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여 만에 왕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인지 등 수양대군에 따르는 신하들은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도록 압박했죠. 단종에게는 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왕권을 지켜줄 군사도 자신을 위해 나설 대신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선위 교서를 내렸습니다. 수양대군은 처음엔 왕위를 받을 수 없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단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죠. 숙부께서 이처럼 사양하시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그때 권남이 나섰습니다. 전하께서 친히 옥세를 대군께 전하시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단종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종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아직 어리고 아는 것이 부족하여 이 자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아버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수양대군은 몇 차례 사양한 뒤 마침내 옥새를 받아들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경복궁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7대 임금 세조였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상왕으로 높이고 수강궁에 머물게 했죠. 그러나 상왕이라는 이름과 달리 단종에게 자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은 통제되었고 단종은 점차 세상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새로운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즉위를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삼문이었죠. 성삼문은 세종 때 집현전에서 학문을 닦았던 학자였으며 어린 단종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던 날, 당시 동부승지였던 성삼문에게는 새 임금에게 옥새를 받들어 올리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성삼문은 두 손으로 옥새를 들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종의 것이었던 옥새였습니다. 그것을 들고 세조 앞으로 나아가던 성삼문은 끝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이내 통곡으로 변했죠. 새 임금의 즉위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 신하가 옥새를 받든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차가운 눈으로 성삼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궁궐에서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사람은 성삼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팽년 역시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고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죠. 모든 일이 끝난 뒤 박팽년은 경회로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뜻을 알아챈 성삼문이 달려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손 놓으시오. 내가 무슨 낯으로 살아있겠소. 그러자 성삼문이 말했습니다. 지금 죽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박팽년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를 기다립시다. 기회가 온다면 상왕을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팽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연못에서 물러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두 사람은 서로 같은 뜻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들은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고 하위지와 유성원, 이계, 유웅부 등이 합류했습니다. 성상문이 사람들에게 말했죠. 지금 벼슬을 버리거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상왕께서 돌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회가 오면 지금의 임금을 제거하고 상왕을 다시 왕위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들은 겉으로는 평소처럼 관직을 수행하면서 은밀히 단종의 복위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질이 성상문을 찾아왔죠. 저 역시 지금의 조정을 보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선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상왕을 위해 뜻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성상문은 처음에는 그를 살폈지만 김질이 간절하게 뜻을 밝히자 결국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왕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김질도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웅부는 초조해졌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오? 사람이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말이 새어나갑니다. 성상문은 신중했습니다. 서두르다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이들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큰 연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는 세조가 참석할 예정이었고 상왕 단종도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상문을 비롯한 사람들은 바로 이날을 거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거사를 결심한 성상문 일행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웅검이었죠. 웅검은 중요한 의식이나 연회에서 칼을 차고 인근 가까이 서서 호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획은 성상문의 아버지 성승과 무장 융부가 웅검을 맡아 세조 가까이 접근한 뒤 기회를 틈타 세조와 그 측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한다면 단번에 조정의 판세를 뒤집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사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시작되기 직전 뜻밖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웅검을 들이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이 한순간에 틀어졌죠. 함영해가 수상한 기색을 느끼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웅검을 들이지 말도록 세조에게 건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융부가 성상문에게 말했죠.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소. 웅검이 없더라도 일을 벌입시다. 그러나 성상문은 반대했습니다. 지금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결국 그날의 거사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질이었습니다. 단종 복위 계획에 가담했던 김질은 거사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계획이 발각된다면 자신은 물론 지방까지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질은 장인 정창손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창손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질과 함께 세조를 찾아갔습니다. 세조 앞에 엎드린 김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성산문을 비롯한 사람들이 상황을 다시 왕위에 모시려 하고 있사옵니다. 세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질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계획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성상문과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융부 등이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세조와 그 측근들을 제거한 뒤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세조가 명을 내렸습니다. 성산문을 잡아들여라. 군사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산문은 붙잡혀 궁궐로 끌려왔습니다. 세조는 다른 사람에게 시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에 성산문을 세웠습니다. 한때 세종의 집현전에서 항문을 닦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던 날 옥새를 받들며 통곡했던 신하. 그 성산문이 이제 자신을 죽이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다는 죄목으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조와 성산문의 피할 수 없는 대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하였느냐? 성산문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청컨대 김질을 이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잠시 뒤 김질이 불려왔습니다. 한때 같은 뜻을 품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고발자와 죄인의 처지로 마주섰죠. 김질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단종 복위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산문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 그리고 세조를 바라보았죠. 김질이 말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세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죽이고 상왕을 다시 세우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성상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세조는 즉시 성상문을 옥에 가두고 박팽령과 유흥부, 하위지, 이계 등 관련자들을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곧 혹독한 국문이 시작되었죠. 세조가 성상문을 향해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박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고 역모를 꾸몄느냐? 성상문이 세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왕을 다시 왕위에 모시는 것이 어찌 반역이란 말이오? 세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왕께서 본래 이 나라의 임금이었소. 신하된 자로서 본래의 임금을 다시 모시려 한 것이 무슨 죄란 말이오? 그리고 성상문은 끝까지 세조를 임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으리께서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내가 섬기던 임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오. 세조가 분노했죠. 네가 지금 나를 나으리라 부르느냐? 내 벼슬을 하고 내 녹을 받으면서도 나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긴 임금은 오직 상왕 한 분뿐이오. 그는 관직에 남아있었던 이유도 밝혔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떠난다면 상왕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었을 뿐이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으리가 내린 녹 또한 한 토이도 먹지 않았소. 믿지 못하겠다면 내 집을 뒤져보시오. 성상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 한 나라에도 두 임금이 있을 수는 없소. 그리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 임금은 상왕 한 분뿐이오. 그러하기 나으리를 제거하고 상왕을 다시 왕위에 모시려 했던 것이오. 이미 모든 것을 밝혔으니 어서 나를 죽이시오. 성산문의 말에 세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혹독한 형벌이 이어졌지만 성산문은 끝내 살려달라고 비지 않았죠. 오히려 세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 몸을 괴롭힌들 내가 뜻을 바꿀 것 같소. 굴복할 마음이 없으니 차라리 죽여주시오. 그러던 성산문의 시선이 세조 곁에 있던 신숙주에게 향했습니다. 한때 집현전에서 함께 학문을 닦고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옛 동료였죠. 신숙주. 성산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집현전에 있을 때 세종께서 어린 상왕의 앞날을 부탁하셨던 일을 잊었느냐? 신숙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임금의 은혜를 입었던 네가 어찌 그 당무를 저버릴 수 있단 말이냐? 성산문은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훗날 먼저 세상을 떠나신 임금들을 만나게 된다면 무슨 얼굴로 그분들을 배려하느냐? 결국 세조는 신숙주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상문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박팽령과 하위지, 이계, 유흥부 등과 함께 형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술에 실려가던 성상문은 길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죠. 그대들은 새 임금을 잘 도와 이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오. 나는 먼저 가서 옛 임금을 배려하오.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성산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린 딸이 울면서 수레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형벌에도 흔들리지 않던 성산문의 얼굴이 그제야 흔들렸습니다. 울지 말아라. 하지만 어린 딸에게 눈앞의 아버지는 역적도 충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버지였죠. 아이는 잠시 어디론가 달려갔다가 물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아버지, 물 드세요. 성상문은 딸이 건넨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모진 형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상문은 그렇게 형장으로 향했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 관원들이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살림은 몹시 가난했죠. 그런데 곳간에서는 뜻밖에도 쌀가마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성상문에게 녹봉으로 내린 쌀이었죠. 성상문은 국문장에서 말했습니다. 나으리가 내린 녹은 한 톨도 먹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에게서 받은 녹봉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상문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자신이 섬긴 임금은 오직 단종뿐이란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성상문에 이어 박팽년도 국문을 받았습니다. 박팽년 역시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나으리라 불렀죠. 세조는 그의 재주를 아껴 사람을 보내 회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나를 임금으로 섬긴다면 지난 일은 묻지 않겠다. 목숨도 살리고 부귀도 누리게 해주겠다. 하지만 박팽년은 거절했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낫다. 박팽년은 끝내 뜻을 바꾸지 않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집안 역시 화를 피하지 못했죠. 다만 후대에는 종이 자신의 아이와 박팽년의 어린 아들을 받고 그의 혈통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위지 역시 세종 때 집현전에서 학문을 닦았던 인물이었죠. 국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조에게 물었죠. 나으리께서는 무슨 의리를 지키셨기에 나를 역적이라 하시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역적이라 생각한다면 죽이면 그뿐이요. 무엇을 더 알아내겠다고 이토록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오. 그 뒤 하위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목숨을 잃었죠. 그의 어린 두 아들 역시 연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성원은 거사가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의 시신에도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역시 붙잡혀 국문을 받았습니다. 몸이 약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혹독한 형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어진 임금은 사람에게 이처럼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들었어. 이게 역시 끝까지 세조에게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유흥부가 있었습니다. 유흥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장이었습니다. 거사를 준비할 때부터 가장 적극적이었던 그는 운검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도 그 자리에서 세조를 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국문장에서도 그의 태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내 임금을 위하는 것이 역적이라면 임금을 저버리는 것이 충신이란 말이오. 세조가 다른 공모자를 밝히라고 추궁했지만 유흥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사를 미루었던 일을 한탄했죠. 그날 그대로 일을 버렸어야 했어. 그때 끝내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이요. 혹독한 형벌이 이어졌지만 유흥부는 끝까지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달구어진 쇠로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형리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쇠가 식었구나. 어서 다시 달구어 오너라. 유흥부 역시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상문과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모두 죽음을 맞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다 목숨을 잃은 이 6사람을 가리켜 사육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향한 의리를 지킨 사람이 사육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세조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평생 벼슬을 멀리하며 절개를 지킨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을 생육신이라 불렀습니다. 김시습, 남효온, 이맹전, 성담수, 원호, 조려가 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 김시습이었죠. 김시습은 어린 시절부터 신동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에도 깊은 뜻을 두었죠. 그러나 그의 삶을 바꾼 사건이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아 세조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삼각산에서 공부하던 김시습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읽던 책을 불태우고 머리를 깎은 뒤 세상을 떠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시습은 이후에도 세조의 조정에 정식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을 떠돌며 학문과 글쓰기를 이어갔고 훗날 경주 금오산에 머물며 금오신화를 남겼습니다. 그의 절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육신이 처형된 뒤였죠. 역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에 가까이 갔다가는 자신까지 화를 입을 수 있었기에 그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시습이 사육신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후대에 노량진 사육신 묘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은 김시습은 그렇게 죽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또 다른 생육신 남효는 글과 행동으로 단종에 대한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단종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훗날 단종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을 조정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남효온 역시 벼슬길에 서멀어져 평생 자신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생육신 가운데 조려 역시 세조의 조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왕위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벼슬의 뜻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이맹전은 더욱 철저하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세하였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왕래를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성담수 역시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으며 원호도 관직을 떠났습니다. 특히 원호는 단종이 영월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 그곳으로 찾아가 단종을 추모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조 3년인 1457년 단종은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머문 곳은 청룡포였죠. 삼면은 강물이 둘러싸고 한쪽은 험한 산과 절벽으로 막혀 있어 사람의 출입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임금이었던 단종은 그곳에서 외로운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자 단종은 영월 읍내의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무렵 또다시 단종을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의 아들 금성대군이었죠. 금성대군은 순흥부사 이보흠 등과 함께 단종의 보기를 꾀했지만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금성대군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 단종이 있는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단종 보기 계획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조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상문과 박팽년이 죽고 금성대군까지 제거되었지만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를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죠. 결국 단종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부도사가 왕명을 받고 영월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관풍헌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원들이 들이닥쳤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상군은 나와 어명을 받으시오. 단종은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금부도사는 단종 앞에 왕명을 내놓았습니다. 단종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임금이었던 소년에게 마침내 죽음의 명이 내려온 것이었죠. 단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금부도사 왕방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네 이놈! 너 역시 이 나라의 신하가 아니더냐? 왕방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비록 이곳에 유배되어 있으나 한때 이 나라의 임금이었다. 그런데 신하가 어찌 임금을 죽이라는 명을 받들 수 있단 말이냐? 왕방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끝내 사약을 받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후 한 통인이 활시위를 이용해 단종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1467년 세조 13년 북방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시해의 난이었죠. 당시 세조는 지방 토착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특히 북방에도 외지 출신 관리들이 부임하면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해온 토착 세력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시에가 있었습니다. 이시에는 함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쌓은 인물로 동생 이시합과 함께 조정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시에는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을 죽이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만만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죠. 이시에는 북방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했습니다. 조정은 우리 북도 사람들을 믿지 않고 외지 사람들을 보내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있어. 그의 선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꾸며 조정에 보고했죠. 그 내용은 강효문이 한양의 신숙주와 함영의 등과 함께 모반을 꾀하였기에 그를 제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반란을 감추면서 조정의 핵심 대신들에게 역모 혐의를 씌운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시에는 다시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북도의 민심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앞으로는 이곳 사정을 잘 아는 북도 출신을 수령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겉으로는 북방의 혼란을 걱정하는 보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시에는 이미 군사를 일으켜 여러 고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앞서 신숙주와 한명회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올린 상태였습니다. 세조는 우선 두 사람을 가두게 한 뒤 곧바로 토벌군을 편성했죠. 구성군 이준을 중심으로 어유소와 강순 등이 출정했고 그 가운데에는 젊은 장수 남이도 있었습니다. 광군과 반란군의 싸움은 한동안 치열하게 이어졌죠. 북방의 지형을 잘 아는 이시에의 군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조정에서 병력이 계속 투입되면서 전세는 점차 광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반란군은 점령했던 고을을 하나둘 이루며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죠. 결국 이시에와 동생 이시합은 자신들의 부하에게 붙잡혀 광군에게 넘겨졌습니다. 1467년 8월 이시의 형제가 처형되면서 수개월 동안 북방을 뒤흔들었던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세조는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의 치세는 강한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의 제도를 정비해 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군사와 행정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북방의 방어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여진의 침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역사와 군사에 관한 서적의 편찬과 간행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국조 보감을 편찬하게 했고 여러 서적을 정리하여 국가 운영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토지와 국가 재정에 관련된 제도를 손보는 한편 양잠을 장려하는 등 백성들의 생산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불교에 대한 후원도 두드러졌습니다. 원각사를 세우고 여러 불경을 간행하는 등 불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이처럼 세조는 재위 기간 동안 왕권과 국방을 강화하고 여러 제도를 정비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날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여러 질환에 시달리던 세조는 결국 재위 14년째인 1468년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나이 52이었죠. 강한 힘으로 왕자를 차지했고 강한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임금.
그렇게 조선의 7번째 임금인 세조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늙은 사관의 이야기가 끝나자 새벽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괴짜 선비가 입을 열었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오. 늙은 사관이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누구는 임금을 지키려다 죽었고 누구는 임금이 되기 위해 사람을 죽였소.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죽은 자도 이름을 남기고 왕이 된 자도 이름을 남겼구려. 사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괴짜 선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한 가지만 묻겠소. 영감은 오랫동안 사관으로 붓을 들었다 하지 않았소? 세조는 좋은 임금이었소? 나쁜 임금이었소? 늙은 사관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산 아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그것을 한마디로 정하는 것은 후세의 사람들의 몫일 것이야. 아니, 사관이면서 그것도 판단하지 못하시오?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잘라 말하지 않는 것이네. 늙은 사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가 흘렀다는 것도 기록해야 하고, 왕이 된 뒤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했다는 것도 기록해야 하네. 어느 하나를 감춘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꾸민 이야기가 되고 말겠지. 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감출 수 있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 시대엔 묻힐 수도 있는 것이지. 하지만 누군가 사실을 남겨둔다면 언젠가 후세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꺼내보게 되네. 그래서 사관이 붓을 드는 것이오? 그렇지. 늙은 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누구를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붓을 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 붓을 든 것도 아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붓을 들었을 뿐이야. 선비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영감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알 것도 같구려. 무엇을 말인가? 선비는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었습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지나온 잘못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말이오. 사관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선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감, 왜 그러나? 그렇게 남의 이야기는 열심히 기록하면서 정작 영감 이름은 아직도 말해주지 않았구려. 늙은 사관이 허허 웃었죠. 허허허허허. 아이, 내 이름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아이, 그래도 밤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소? 사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덤을 한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안개 속으로 걸어갔죠. 잠깐! 어디 가시오? 선비가 뒤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걸음도 가지 않아 늙은 사관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어이 참, 아이 이상한 영감이로군. 그날 밤 늙은 사관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조의 능은 오늘날 경기도 남양주 광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으로 태어나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조선의 7번째 임금이 된 세조의 시대도 막을 내렸죠. 세조는 분명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제도를 정비했고 국방을 강화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무거운 지문이 남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그곳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리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권력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선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세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지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걸어 그 자리에 올랐는가이며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사랑과 원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조는 강한 왕권을 만들었지만 자신이 왕좌에 오르기까지 지나온 길, 그것까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역사가 오래 기억하는 것도 바로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